2025년 4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송기범 회장은 57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얼음이 녹으며 잔 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비서가 올려둔 월간 매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숫자들은 모두 완벽했답니다. 하지만 기범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태준이 들어왔어요. 40살의 태준은 아버지를 닮아 반듯한 인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범은 아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태준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죠.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기범의 손이 멈췄어요. 위스키 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상대는 나 현주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준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하얀 간호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름표에 간호조무사 나현주라고 적혀 있었죠. 기범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특별히 나쁜 인상은 아니었지만 기범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간호조무사? 목소리에 미묘한 실망감이 배어 있었답니다. 태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네, 10년째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기범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집안은 태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 대답이 결정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보육시설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기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위스키 잔을 다시 들어 단숨에 비웠답니다. 목구멍으로 타는 듯한 감각이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불편함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죠.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73년 역사의 식품 기업이야.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고 내가 재산 5조로 키웠어.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며느리로? 기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고졸에 시설 출신에 부모도 없는 여자를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 현주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야. 집안, 학벌, 배경이 맞아야지.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전 현주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요. 기범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탁! 소리와 함께 위스키 잔이 흔들렸답니다.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 회사는, 내 자리는, 이 모든 걸 버리고 필요하다면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 기범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기범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현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런 여자였을까? 기범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두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은 기범은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나연주. 밝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일까?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건 아닐까? 기범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도 더 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날에 자신과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답니다. 정이야. 기범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였답니다. 간호사였던 아내.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녀. 하지만 시댁의 반대로 결혼 후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여자였죠. 기범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아내 정희와 나연주.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아니야. 그때와 지금은 달라. 기범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연주의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사진은 계속 손에 쥐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기범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답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송기범 회장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어제 올려둔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나연주 신상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기범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연주였답니다. 기범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웃음이었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출생 1990년 3월 12일 서울 보육원암 6기. 기범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으며 다시 읽었답니다. 6기.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학력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8년, 대학 진학 실패, 경력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2009년, 요양병원 근무 2015년 현재 10년 차, 재산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예금 320만 원, 부채 학자금 대출 잔액 180만 원, 월급 세후 220만 원. 숫자들이 기범의 눈을 스쳤어요. 태준의 한 달 용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죠. 기범은 서류를 덮었답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지는 몰랐답니다. 그저 숫자로 정리된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기범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답니다. 아니, 직접 보여줘야겠어. 본인이 직접 봐야 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나현주 씨를 회장실로 안내하게. 태준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이 흐르는 동안 기범은 계속 그 서류를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6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갓난아기가 보육원 앞에 버려진 모습이 상상됐답니다. 춥지 않았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집안의 문제야. 4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기범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오늘 나연주를 만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생각이었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나현주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기범은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기범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죠.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앉으시오. 기범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그랬답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요. 나연주가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기범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기범은 맞은편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놓았어요. 열어보시오. 나연주의 손이 봉투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기범은 그녀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표정이 변하는 걸 하나하나 관찰했답니다. 첫 페이지를 본 순간 나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답니다. 잘 됐어. 놀라야 정신을 차리지. 기범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연주가 서류를 보는 동안 기범은 계속 그녀를 관찰했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울음을 참는 것 같았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다 보셨소? 기범이 물었어요.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답니다. 나연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답니다. 그 모습이 기범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어요. 이게 당신의 전부요.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소. 말을 하면서도 기범은 불편했어요. 마치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집안은 73년 역사를 가진 명문가요. 태준이는 다음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 고작 월급 220만 원 받는 간호조무사라니. 나연주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사과를 하는 거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답니다. 우리 태준이가 착해서 당신에게 속은 거요. 하지만 난 속지 않소. 당신이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아닙니다. 나연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범은 약간 놀랐답니다. 그 작은 몸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곧 나연주의 기세가 꺾였어요. 고개를 숙였답니다. 태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기범은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오. 당신은 우리 집안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나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죠. 그 모습이 기범의 가슴을 찔렀어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꿋꿋이 서 있던 아내 정희의 모습이요. 그때도 아내는 이렇게 눈물을 참았었죠. 기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을 털어냈답니다. 물러나시오. 태준이한테서. 나연주가 대답했어요. 못합니다. 뭐라고? 기범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감히 거부한다고? 하지만 나연주는 계속 말했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하는 모습이 기범을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10년 동안 환자들을 돌봤어요. 밤샘 근무도 하고 명절에도 일했어요. 제가 가진 게 돈이나 학벌은 아니지만
사람을 돌보는 마음만은 있습니다. 순간 기범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는 간호사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제일 소중해요. 30년 전 아내가 했던 말이었죠. 기범은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오? 재벌가 며느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오. 말을 하면서도 기범은 자기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나현주가 일어섰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실례하겠습니다. 여자가 휘청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답니다. 기범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내려다봤죠.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어 있었답니다. 소파 위에 서류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현주가 놓고 간 거였죠. 기범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답니다. 출생 1990년 3월 12일 서울 보육원암 6기. 그 줄을 다시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갓난아기가 추운 새벽에 버려진 모습이 떠올랐죠. 울지도 못하고 혼자 있었을 아기. 기범은 서류를 구겼답니다. 책상 위에 던졌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57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기범의 마음은 어두웠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아내 정희의 사진을 꺼냈죠.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정희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기범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미안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날 밤 기범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계속 나현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답니다. 제 인생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 여자도 인생이 있었죠. 가난하게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기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집안의 문제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태준이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답니다. 아버지, 현주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죠. 신상 조사까지 하시고 그걸 본인한테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현주는 며느리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저는 현주와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요. 그럼 회사는, 내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전부 버리겠습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을 세게 닫았죠. 쾅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답니다. 기범은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깊이 앉았답니다. 갑자기 몸이 무거웠어요. 73살의 나이가 느껴졌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답니다. 하지만 기범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생겼답니다. 하지만 곧 지워버렸어요. 지금 물러서면 안 됐죠. 송기범 회장은 일주일째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태주는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비서에게 물어보니 휴가를 냈다고 했죠. 기범은 빈 마케팅 본부장 자리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 3층, 태준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책상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답니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놨어요. 그날 저녁 기범은 집에 일찍 돌아갔답니다. 한남동 저택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가정부도 퇴근한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만 가득했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숨소리만 들렸답니다. 이 큰 집에 나 혼자. 혼잣말이 나왔어요. 메아리처럼 허공에 울렸죠. 30년 전만 해도 이 집은 따뜻했어요. 아내 정희가 살아있을 때였답니다. 저녁이면 부엌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고 어린 태준이 거실을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웽웽거렸죠. 기범은 서재로 갔어요. 책장 맨 윗칸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아내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답니다. 맨 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5년 여름 서울 대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22살의 정희였어요. 기범은 사진을 쓰다듬었답니다. 정희의 얼굴, 정희의 미소.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정희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죠. 사진 속 정희는 그저 웃고만 있었답니다.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1978년 봄 결혼식 사진이었답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였죠. 기범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정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시댁 어른들이 반대했었어요. 간호사 출신의 가난한 집안이라고. 결혼식 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혔죠.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정희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기범은 그때 정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답니다. 집안이 중요하다고,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15년 동안 정희는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밥을 해도 잔소리, 청소를 해도 잔소리였답니다. 간호사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냐며 막았죠. 정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환하게 웃던 여자가 조용해졌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죠. 기범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외면했답니다. 그러다 1995년 가을 정희가 쓰러졌어요. 위암 말기였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죠. 마지막 날 정희가 기범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야위어서 뼈만 남은 손이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당신이? 좋은 아내 못 돼서. 시어머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범은 그때 처음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남편이었는지. 아니야. 정희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정희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45의 나이였죠. 기범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이 지났지만 후회는 여전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평생의 빚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사랑을 막고 있었죠. 나연주를 거부하면서요. 기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는 태준이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신을 지키는 건 아닐까요? 외로움을 인정하기 싫어서, 변화가 두려워서 막는 건 아닐까요? 기범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답니다. 4월인데도 밤은 쌀쌀했죠. 정원의 목련이 지고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정희야, 나한테 말해줘.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기범은 비서를 불렀답니다. 요양병원 알아보게. 나현주가 일하는 곳이야. 네, 회장님. 무엇을 조사할까요? 아니, 조사는 됐어. 그냥 주소하고 운영 시간만 알아오면 돼.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보고서를 가져왔답니다. 요양병원 서울 강남구 소재, 운영시간 24시간. 기범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그날 저녁 기범은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평소 입는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걸 지나쳐 맨 구석 낡은 옷장을 열었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옷들이 있었어요. 40년 전 아직 회장이 되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었죠.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답니다. 소매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입었더라. 혼잣말을 했어요. 아마 5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끔 현장에 나갔었죠. 청바지도 꺼냈답니다. 무릎이 닳아서 색이 바랜 청바지였어요. 신발장 맨 아래에서 낡은 운동화도 찾아냈죠. 기범은 옷들을 침대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면 되겠지.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기억력이 나빠진 노인으로 변장해서 요양병원에 가는 거였죠. 상담을 받는 척하면서 나현주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기범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깔끔하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조금 허술하게 남겨뒀죠. 거울을 봤어요. 73살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픈 노인으로 보이겠지. 낡은 점퍼를 입었어요. 30년 만에 입는 옷이었답니다.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죠. 청바지는 허리가 조금 컸어요. 그동안 살이 빠진 거였답니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죠.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회장 송기범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였답니다. 됐어. 기범은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혼자 나가는 거였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답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었죠. 삑소리가 났어요.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답니다. 기범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슬쩍 피했죠. 아마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범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돈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만 만났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은 피했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어요. 요양병원이 있는 역이었죠. 기범은 내렸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면서 기범은 생각했어요.
나연주,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내가 직접 보겠어.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5층짜리 하얀 건물이었답니다. 입구에 요양병원이라고 써 있었죠. 기범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었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힘없이 걷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연주. 기범은 요양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답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송기범은 요양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30년 전 아내 정희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이런 냄새가 났었어요. 로비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얀 바닥이 반짝였고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창가에는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기범은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몸을 숙였답니다. 손도 떨리는 척했죠.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기억력이 자꾸 말을 더듬었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봐서요.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예약 없이는 상담이 어려운데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기범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역시 그렇구나. 예약도 없고 초라한 노인이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찰에 간호조무사 나연주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기범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데스크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기범은 현주를 따라 상담실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주의 손이 기범의 팔을 살짝 받쳐주었답니다. 상담실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가 쪽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죠. 현주가 의자를 빼주었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기범이 앉자 현주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분홍색 노트를 펼쳤죠. 기범은 그 노트를 힐끗 봤답니다.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기수입니다. 기범은 자기 이름을 살짝 바꿔 말했어요. 송기범 대신 송기수라고요. 네, 송기수 어르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73입니다. 혼자 사세요? 가족분들은요? 현주의 질문은 부드러웠어요. 신문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투였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요. 자주 못 봐요. 기범은 진짜로 쓸쓸한 목소리를 냈어요. 연기가 아니었답니다. 정말로 태중과 일주일째 얼굴을 못 봤으니까요. 현주의 눈빛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러시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범의 가슴이 찡했답니다. 외롭다. 맞아요. 정말 외로웠죠. 어르신,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증상도 있으세요? 길을 잃거나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거나. 현주가 노트에 뭔가 적으면서 물었어요. 기범은 그녀의 손놀림을 받답니다. 깔끔한 글씨였죠.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기범이 말하자 현주가 펜을 멈췄어요. 그리고 기범의 눈을 봤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많이 무서우시죠? 순간 기범은 대답할 말을 잃었답니다. 연기를 하려 했는데 현주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치매 초기라면 관리하면서 천천히 대처할 수 있거든요.
현주가 노트를 덮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기범과 눈을 맞추면서 말했죠.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범의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에서 팜플렛 몇 장을 꺼냈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하나씩 펼쳐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 병원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좋을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요? 네. 낮에만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프로그램 하시고 저녁엔 집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세요. 현주가 팜플렛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범은 팜플렛을 보는 척하면서 현주를 관찰했답니다. 그녀의 손톱은 짧고 깔끔했어요. 매니큐어도 안 했죠. 일하기 편하게 한 거였답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환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난한 노인처럼 걱정하는 척했죠.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인데요. 기초연금 받으시면 지원도 나와요. 제가 신청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현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답니다. 기범은 그 서류를 봤어요. 요양급여 신청 안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이런 것도 도와드려요. 서류가 복잡한데 혼자 하시면 어려우시잖아요. 그것까지 해주시나요? 기범이 놀란 척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놀라고 있었답니다. 저런 것까지 해주다니. 당연하죠. 어르신들 대부분 서류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메모를 만들어뒀어요. 현주가 분홍색 노트 뒤쪽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요양급여 신청 체크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기범은 그 노트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저 노트, 환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 적은 노트, 서류 신청까지 도와주려고 만든 메모. 저건 직업이 아니었답니다. 진심이었어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죠. 나들이 뭐해? 2층 김순자 할머니 식사 보조 안 돼.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현주를 나대리라고 불렀답니다. 존중하는 투가 아니었죠. 지금 상담 중이에요. 박 과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환자가 먼저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현주의 얼굴이 조금 굳었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게요. 현주가 기범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박 과장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기범은 혼자 남았답니다. 상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답니다. 생일잔치 사진, 산책 사진, 웃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주가 휠체어 탄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사진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고 현주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답니다. 고 이말순 할머니 영면하시다. 2024년 11월 3일. 기범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돌아가신 환자. 그런데도 사진을 벽에 붙여뒀다는 것. 잊지 않으려고요. 10분쯤 지나 현주가 돌아왔어요. 숨이 조금 찬 것 같았답니다. 급하게 일하고 온 거였죠. 어르신,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주가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분홍색 노트를 폈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현주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간단한 인지 검사지였답니다.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4월.
16일. 기범이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현주가 노트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계속 질문했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 요양병원이요. 네, 정확해요.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어요. 기범은 일부러 몇 개는 틀리고 몇 개는 맞췄답니다. 치매 초기처럼 보이게요. 현주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걱정하신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네. 물론 관리는 필요하지만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현주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범의 손을 살짝 잡았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손. 수없이 환자들을 돌봐온 손이었답니다. 기범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짜구나. 신상조사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숫자로는 알 수 없었던 것.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게 지금 자기 눈앞에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기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이었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범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답니다. 슬쩍 올라가 봤어요. 복도에서 현주가 보였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맛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어 현주의 뺨을 때렸답니다. 치매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현주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속상하셨구나. 괜찮아요. 기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정희야,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만났어. 병원을 나온 기범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분명 거부하려고 왔었어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아들을 포기시키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송기범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입원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였답니다. 낡은 점퍼에 중절모자, 마스크까지 완벽한 변장이었죠. 상담실로 가는 복도에서 기범은 2층 병실 쪽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였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죠. 싫어. 집에 갈 거야. 여기 싫어. 기범은 슬쩍 계단을 올라가 복도 구석에 섰어요. 멀리서 한 병실이 보였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죠. 치매 환자 같았어요. 그때 현주가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손에 분홍색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기범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딸 보고 싶어.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현주는 분홍색 노트를 펼쳤답니다. 뭔가 확인하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영희 씨 보고 싶으시죠? 할머니 따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답니다. 어떻게? 내 딸 이름을 알아?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희 씨는 지금 미국에 계시죠? 다음 주에 오신대요. 현주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적혀 있었답니다. 이말순 할머니 딸 영희 미국 거주 5월 첫째 주 방문 예정.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 영희가 온대.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희 씨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현주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그쳤어요. 현주의 품에 기대었죠. 고마워. 우리 현주.
기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노트, 단순한 업무 수첩이 아니었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가족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였죠. 현주가 병실을 나왔어요. 기범은 재빨리 계단 뒤로 숨었답니다. 현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기범은 조용히 뒤따라갔답니다. 현주는 간호사실로 들어갔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기범은 복도에서 안을 엿볼 수 있었답니다. 현주가 책상에 앉아 분홍색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뭔가 적기 시작했죠. 송기수 어르신 73세, 아들과 사이 안 좋음, 외로워 보임, 치매 초기 의심. 기범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이야기였답니다. 단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짧은 상담이었는데 저렇게까지 파악한 거예요. 현주는 계속 적었답니다. 주의사항 자존심 강하신 듯 가족 이야기 꺼내면 슬퍼하심, 천천히 마음 열 수 있게 배려 필요. 기범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답니다.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였죠. 그때 간호사실에 박 과장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의 남자 간호사였답니다. 나들이 또 그 노트 적어. 시간 낭비 그만하고 일이나 해.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현주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이것도 일의 일부예요, 박 과장님. 환자분들 제대로 돌보려면 제대로 돌본다고 노트에 일기 쓰듯 적냐? 컴퓨터에 다 있잖아. 컴퓨터에는 병명이랑 처방만 있어요. 환자분들 마음은 안 나와요. 현주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박 과장이 비웃듯 말했답니다. 마음? 여기가 심리상담소야. 우린 몸만 돌보면 돼. 사람은 마음과 몸이 같이 있잖아요.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 과장이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그래, 좋아. 내 맘대로 해. 근데 야근은 내가 하는 거야. 그 노트 쓰느라 일 늦으면. 박 과장이 나가버렸어요. 현주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노트를 덮지 않았어요. 계속 정성껏 적어 내려갔죠. 기범은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런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화가 났답니다. 오후 4시 기범은 상담을 끝내고 병원을 나가려 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현주가 보였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9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실래요? 현주가 밝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죠. 중증 치매 환자 같았어요. 현주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벚꽃 보세요. 예쁘죠? 할아버지 젊었을 때도 벚꽃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할아버지 세대 노래요. 현주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향의 봄이었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성껏 불렀죠. 그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답니다. 현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 노래 아시죠?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해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답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줬죠. 기범은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저게 간호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때 누군가 기범 옆으로 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답니다. 환자 보호자 같았어요. 저 간호사 참 좋죠?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 입원한 지 2년 됐어요. 중증 치매거든요. 저 간호사가 제일 잘 돌봐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말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데 저 간호사는 매일 말 걸어
노래 불러주고 어떤 날은 남편 손톱 깎아주면서 오늘 손톱 참 예쁘게 자랐네요 라고 말해줘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그냥 밥 먹이고 약 주고 끝인데 저 친구는 달라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기범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저 간호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대요. 그때 말기까지 병원에서 돌봤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걸 봤대요. 할머니가 울어도 약만 주고 가고 말 걸어도 무시하고.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모든 환자를 할머니처럼 돌보겠다고. 기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분홍색 노트를 만들었대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려고요. 할머니를 기억하듯이. 기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신상조사 보고서, 보육원 출신, 배경 없음, 재산 없음.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하며 10년을 살아온 여자.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 그걸 자기는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는다고 거부했던 거죠. 기범은 한참을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답니다. 빨간 눈의 노인이 서 있었죠. 정희야,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잖아. 기범은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에서 현주가 보였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죠. 기범은 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 모습이 진짜인지, 힘든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기범은 고개를 들었답니다. 한 중년 여자가 큰 소리로 따지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화난 목소리였어요. 현주가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상태가 닥쳐. 당신들이 제대로 안 돌본 거잖아. 여자가 현주의 어깨를 밀었어요. 현주가 뒤로 휘청거렸답니다. 기범은 벌떡 일어섰어요. 뛰어가려다 멈췄죠. 자기 정체가 들통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주는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균형을 잡고 다시 여자 앞에 섰어요. 어머님 상태는 자연스러운 진행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여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답니다.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살펴볼게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하는 거였어요. 기범은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여자는 한참을 더 소리치다 들어가 버렸어요. 현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나대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울음을 참은 거였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현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범은 벤치에 다시 앉았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일도 당하면서 그래도 계속하는 거구나.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기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정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 따뜻함을 잃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밤 10시, 송기범은 요양병원 앞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어요. 밤 근무 교대 시간이었답니다. 현주가 야간 근무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병원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주의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기범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답니다. 그저 마음이 쓰였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병원 뒷문이 열렸어요. 현주가 나왔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온 모양이었죠.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답니다. 한숨을 쉬었죠. 기범은 어둠 속에 숨어 그녀를 지켜봤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분홍색 노트를 꺼냈답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뭔가 읽고 있었어요. 바람에 노트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한 페이지가 펼쳐졌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사진이었답니다.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고 최명자 할머니 2015년부터 2023년 보육원 원장 선생님, 제 엄마. 현주가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작은 목소리였어요. 기범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혼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요. 현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현주야, 힘들어도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라고. 현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기범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몸을 돌려 골목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3시, 기범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주간보호센터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였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원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연주 대리, 이게 뭐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원장인 것 같았죠. 기범은 귀를 기울였답니다. 박 회장님 아들분이 컴플레인 넣었어. 당신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아닙니다, 원장님. 저는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답니다. 박 회장은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야. 그런 분을 화나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최선을 다했으면 컴플레인이 들어와. 당신 때문에 병원 평판이 떨어지잖아. 기범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이번 달 성과급 없어. 그리고 다음에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자르는 거야. 알았어?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현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현주가 나왔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범과 눈이 마주쳤죠. 현주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상담했던 노인이니까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답니다. 억지 미소였죠.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기범은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환자한테는 웃는 얼굴을 보이는 거였죠.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상담받으러 오셨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현주가 앞장섰어요. 기범은 뒤따라갔답니다. 복도를 걷는데 현주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음을 참는 거였답니다. 상담실에 도착했어요. 현주가 문을 열었답니다. 들어오세요. 기범이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현주가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었답니다. 괜찮으세요? 기범이 재빨리 현주의 팔을 잡았어요. 현주가 고개를 들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기범이 물었어요. 현주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답니다. 어제. 점심. 뭐라고요? 기범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주가 놀라 쳐다봤죠. 하루 반을 굶었단 말이에요? 바빠서. 먹을 시간이. 현주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기범은 화가 났답니다. 여기 앉으세요. 기범이 현주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답니다.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죠. 드세요. 어르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가 놀라 그를 봤답니다. 다른 사람 돌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챙기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환자들 돌봐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눈물을 흘리며 먹었답니다. 기범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도 울컥했거든요. 현주가 식사를 마쳤어요.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많이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주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컴플레인을 넣으셨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냥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진 건데, 원장이 뭐라고 했나요? 성과급 삭감이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문제 생기면 해고래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서? 기범이 물었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현주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원장 할머니가 절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현주야, 넌 특별한 아이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란다라고 하셨죠. 현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을 때, 전 고등학생이었어요. 병원에서 할머니 돌보는 걸 봤는데, 현주가 말을 멈췄어요. 간호사들이 너무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우셔도 그냥 가고, 말 걸어도 무시하고, 할머니는 사람인데 마치 물건처럼. 현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모든 환자를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돌보게 했다고. 기범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범이 말했어요.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 과장이 서 있었답니다. 나대리, 지금 뭐해? 2층 환자들 저녁 식사 보조 안 돼. 지금 상담 중이에요. 상담은 나중에 하고. 환자가 먼저지.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현주가 일어섰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잠깐. 괜찮아요. 가보세요. 기범이 말했어요. 현주가 급하게 나갔답니다. 기범은 홀로 상담실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현주가 두고 간 분홍색 노트가 있었답니다. 기범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봤죠?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이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족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답니다. 할머니와 어린 현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밑에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할머니, 전 매일 할머니를 돌보듯 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기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노트 위로 떨어졌죠. 재빨리 닦아냈어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다시 놓았답니다. 기범은 병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답니다. 태준아, 아버지? 태준이 놀란 듯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기범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답니다. 토요일 상견례 하자. 네? 내가 잘못 봤어. 현주 씨를 만나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정말이다. 미안하다. 태준아,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어. 기범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정이야, 당신이 옳았어. 사람은 마음이었어. 기범은 일어섰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한남동 송기범 저택이었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현주는 태준과 함께 저택 문 앞에 섰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답니다. 첫 번째는 2주 전 회장실에서였죠. 그때 송기범은 신상조사 서류를 던지며 냉혹하게 거부했었어요.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태준이 말했지만 현주의 손은 차갑게 떨렸답니다. 거실로 안내됐어요. 소파에 송기범이 앉아 있었답니다. 정장 차림의 73세 남자였죠. 2주 전 그 냉혹한 눈빛의 주인이었어요. 현주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송기범을 봤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며칠 전 병원에 왔던 송기수 어르신의 눈빛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송기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처럼 차갑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현주는 앉아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송기범이 계속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관찰하듯 보는 눈빛이었답니다. 송기범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요양병원 일에 대해서였죠. 현주는 대답하면서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송기범은 신상조사 서류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어요. 근무처, 업무 내용, 심지어 월급까지요. 그런데 왜 다시 묻는 걸까요? 송기범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이유,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너무 구체적이었답니다.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송기범이 던진 한마디에 현주는 얼어붙었답니다. 분홍색 노트였어요. 송기범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신상조사 서류에는 없던 내용이었답니다. 병원 동료들도 잘 모르는 현주만의 습관이었죠.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송기범은 계속 질문했답니다.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요.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딸 영희가 다음 주에 미국에서 온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답니다. 그 정보는 분홍색 노트에만 적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송기범이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점퍼, 중절모자, 검은 마스크였답니다. 현주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송기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4번이나 병원을 찾아온 그 노인이요. 치매 초기라고 했던 73세 남자요. 그게 바로 눈앞의 송기범이었던 거예요. 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온몸이 떨렸답니다. 송기범은 고개를 숙이며 시인했어요.
변장해서 병원에 갔다고요. 4번이나 갔다고요. 현주를 시험했다고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상담실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던 순간, 분홍색 노트를 펼쳐 환자 정보를 설명했던 순간, 삼각김밥을 권했던 순간이요. 전부 연기였답니다.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현주는 가방을 집어들고 거실을 나가려 했어요. 태준이 붙잡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진심을 시험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관찰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송기범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뒷문 계단 이야기였어요. 현주가 혼자 분홍색 노트를 펼치고 최명자 할머니 사진을 보며 울던 그 순간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송기범이 목격했다는 것이었답니다. 현주는 얼어붙었어요. 그 새벽, 그 외로운 순간까지 지켜봤다는 말에 숨이 막혔답니다. 송기범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을 때 간호사들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결심했다는 것, 모든 환자를 할머니처럼 돌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요.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송기범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벌 회장,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며느리 앞에서 사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송기범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30년 전 일이었답니다. 간호사 출신 아내 정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지켜주지 못했어요. 평생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고 간호사 일도 못하게 했답니다. 정희는 죽기 전 자신이 좋은 아내가 못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송기범은 그 말을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답니다. 태준이 현주를 데려왔을 때 송기범은 거부했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간호 일을 하는 여자가 또다시 집안의 편견으로 불행해질까봐 미리 막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어요. 자신의 과거 잘못을 현주에게 투영한 것이었답니다. 송기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송기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73세 재벌 회장이 35세 간호조무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광경이었답니다. 송기범은 말했어요. 현주를 배경과 재산으로 판단했던 것, 신상조사 보고서의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던 것, 모두 잘못이었다고요. 현주의 진짜 가치는 서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분홍색 노트에 있고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손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쌓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왔답니다. 할머니처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흐느꼈어요. 송기범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간호사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정의 197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아내의 유품이었어요. 송기범은 그것을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하지 못한 일을 현주가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송기범은 현주의 손을 잡았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달라고 청했어요. 현주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울음만 터져나왔어요. 태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분홍색 노트는 가방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의 이야기가 담긴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그 작은 노트가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한 것이었답니다.
6월 14일 토요일 현주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송기범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주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죠.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오전 10시 현주는 마지막으로 병동을 돌았어요. 이말순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답니다. 할머니에게 오늘로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답니다. 현주가 없으면 누가 자신들을 돌볼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분홍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기록한 그 노트였어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현주는 이 노트를 다른 간호사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로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현주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답니다. 현주의 어깨가 할머니의 눈물로 젖었어요. 오후 2시 원장실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원장은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답니다. 사표를 낸다는 소식에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고 우쭐해서 그만두냐고 비꼬듯 물었어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복도에서 박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현주는 미소 지으며 건강을 빌어줬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현주는 그렇게 병원을 떠났답니다. 10년간 몸담았던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처음 간호조무사가 되었을 때의 설렘, 밤새 환자를 돌보며 느꼈던 보람, 혼자 울었던 새벽의 외로움이요.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든 시간이었답니다. 7월 20일 결혼식 날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기였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송기범과 태준의 지인들,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 15명이었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현주가 특별히 초대한 가족들이었답니다. 현주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수수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식이 시작됐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현주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때 송기범이 일어섰어요. 현주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답니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송기범의 팔을 잡았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송기범은 현주를 태준에게 인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보물이니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송기범이 마이크를 잡았답니다. 오늘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딸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30년 전 간호사였던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하지만 오늘 똑같이 환자를 돌보는 현주를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송기범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새로운 요양병원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사랑의 요양병원이었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 원장은 나현주가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답니다. 현주는 깜짝 놀라 송기범을 바라봤어요. 송기범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10년간 100명의 환자를 분홍색 노트에 기록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원장 자격이 있다고요. 그 노트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요. 모든 간호사가 현주처럼 환자를 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다른 환자들도 따라 외쳤어요. 현주 만세, 만세요. 식장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답니다. 이듬해 4월 3일, 꼭 1년 후였어요. 사랑의 요양병원 개원식 날이었답니다. 송기범, 태준, 현주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병원은 밝고 따뜻했답니다. 모든 병실에 큰 창문이 있었고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하나씩 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각자의 분홍색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현주의 방식을 배워 자신들도 환자별 기록 노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답니다. 현주는 뭉클했어요. 자신의 작은 습관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병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환자를 부를 때 병명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환자와 대화하는 것, 환자 개개인의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전부 현주가 10년간 실천해온 것들이었답니다. 저녁 무렵 현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송기범이 거기 서서 석양을 보고 있었답니다. 현주가 옆에 섰어요. 송기범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답니다. 젊은 날의 정의 사진이었어요. 송기범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답니다. 당신이 꿈꿨던 것을 현주가 이뤘다고요. 고맙다고요. 현주는 자신도 할머니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다고요. 저 아래에서 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현주와 송기범은 함께 내려갔답니다. 새 병원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분홍색 노트 하나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이제 수십 명의 간호사가 각자의 분홍색 노트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답니다. 현주는 미소 지었어요. 가방 속 분홍색 노트가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은 완전히 끝났고 봄은 이제 막 활짝 피어나고 있었답니다.